가슴이 터져 나갈 듯 쿵쾅거립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하죠. 귀에선 윙윙 소리가 나는데 혈압계에 찍힌 이 숫자는요. 이건 정말 내 수치가 아닐 거야. 180에 100이라니. 분명 30분 전 집에서는 딱 좋았던 120에 80이었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가장 흔하면서도 교활한 의학 현상, 바로 백의 바이 증후군을 겪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원자 단위로 쪼개보고 당신의 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뇌가 당기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현상이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생리학적 과정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통제권을 되찾는 단계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온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가 실제 혈압 수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비법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병원에서 주로 어떤 혈압 수치를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중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럼 용어부터 정리해서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백의 증후군 또는 의사들이 부르는 백의 고혈압은 말 그대로 병원이나 의사 진료실 같은 의료 환경에서만 혈압이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이나 익숙한 환경에서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됩니다. 이 현상은 1983년에 처음 자세히 기술되었지만 의사들은 그전부터도 이 같은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본태성 고혈압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고혈압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집이든 직장이든 병원이든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백의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의사 방문을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고대 메커니즘인 투쟁, 도피, fight or flight 반응을 작동시키는 것이죠. 문제는 오랫동안 이 현상을 단순히 환자의 지나친 감정 표현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연구 결과는 백의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라고 무시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의 관심과 올바른 접근이 필요한 실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입니다. 바로 과거의 메아리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의 어릴 적 시절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처음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닐 겁니다. 염소 소독약과 약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병원 복도 냄새, 뭔가 모르게 불안감을 주던 그 냄새 말입니다. 피부에 닿는 청진기의 차가운 느낌은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뭐니 해도 주사였습니다. 갑자기 찌릿하고 찾아오는 내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그 고통. 예측 가능성과 안전함이 전부인 어린아이에게 진료실이란 모든 규칙이 깨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낯선 어른이 내 몸에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아픈 일을 하는데 평소 나를 지켜주던 부모님조차 옆에 서서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어린 시절의 정신에는 아주 강력한 신경 연결 고리가 형성됩니다. 즉, 흰 가운은 고통이고 고통은 두려움이며 결국 나는 무력하다는 공식이 박히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의식적으로는 오래전에 잊혔을지라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인 편도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이후 의사 선생님을 뵐 때마다 아무리 사소한 진료라도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냄새, 도구의 모양, 그리고 흰 가운 같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위협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스트레스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나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된 지극히 정상적인 신경계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특정 아이콘을 볼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 프로그램을 지우는 것,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더 유용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깊은 과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를 향한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신경이 과민한 사람이라고 탓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기억 속에 각인된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통제력 상실감이라는 근본 원인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지의 것과 나쁜 소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인에게 병원 방문은 늘 불확실한 발걸음과 같습니다. 몸이 편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나 불편함, 혹은 평소와 다른 증상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 뇌는 다가올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뇌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기침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면? 두통이 심각한 질병의 징후라면 어떡하나?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재앙화, 카타스트로파이제이션라고 부르는 이러한 내적 대화가 강력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진료실 문턱을 넘지도 않았는데 몸은 이미 그 상상 속의 위협을 실제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혈압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직접적인 생리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사는 우리의 건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선고관이나 심판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나쁜 방향으로 바꿔버리거나 복잡한 치료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가장 두려운 경우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을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실존적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공포 중 하나입니다. 의사 선생님 맞은편 의자에 앉는 순간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상상 속의 불안한 진단에 대해 마치 맹수의 공격처럼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몸은 상상하는 위협과 실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팔에 혈압 측정 커프를 감았을 때 그 순간의 혈압은 평소의 안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지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혈압을 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솟아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재앙화된 생각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제력 상실과 취약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평소에 가진 사회적 역할과 규칙이 통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환경입니다. 평소 생활에서는 전문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 통제권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의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고 매우 사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며 내 몸에 여러 가지 검사나 조작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상황의 주인이 아닌 거죠. 이 통제력 상실감 자체가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율성, 즉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기둥이 무너지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반면에 의사는 권위와 힘의 위치에 있습니다. 환자는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은 무의식적인 긴장감과 때로는 굴욕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마치 낙제할까봐 두려운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떤 기준에 맞는지 평가받고 점검받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나쁜 환자가 되거나 혹은 진단이라는 형태로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불안을 한층 더 증폭시킵니다. 게다가 의료 검진 과정 자체는 사적인 공간에 대한 침범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터치라 할지라도 몸에 닿는 행위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찰대에 누워있고 의사가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 이 공간적 역학관계만으로도 우리의 취약성은 강조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요새인 몸이 여기서는 연구의 대상, 즉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주체에서 객체로 변하는 이러한 객체화는 매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함과 통제력 상실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경계는 다시 방어적인 반응을 작동시킵니다. 이 침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수축되고 호흡은 얕아지며 당연히 혈압은 상승합니다. 이는 무방비 상태라고 느낄 때 몸이 본능적으로 최소한의 통제력을 되찾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네 번째 이유, 바로 감각 과부하와 병원 특유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료시설의 환경 자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병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환경이 우리의 오감을 공격하면서 뇌에 비상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먼저 시각입니다. 병원의 흔한 밝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그 자체로 눈의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얗거나 옅은 초록색의 벽, 금속의 차가운 광택, 의료기구나 주사기, 검사용 용기 같은 도구들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질병과 불편함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자극제입니다. 우리 뇌는 이 신호를 읽고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다음은 청각입니다. 병원이나 클리닉은 조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계 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문 뒤에 웅성거리는 대화, 아이들의 울음소리, 스피커로 나오는 안내 방송, 이 모든 소음은 혼잡함과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조용함이 없으니 신경계가 편안히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자극제는 바로 후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병원 냄새는 우리를 즉시 불안 상태로 몰아넣는 아주 강력한 다치 앵커입니다. 소독약, 알코올, 약 냄새는 우리의 기억 속에 부정적인 경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뇌는 이 냄새를 포착하고 원초적인 공포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촉각입니다. 복도의 딱딱한 의자, 진료 침대의 차가운 비닐 시트, 차가운 도구가 몸에 닿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불편함과 이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 모든 감각 정보가 동시에 뇌로 밀려 들어오면서 바로 감각 과부하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계는 익숙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엄청난 양의 신호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경계는 비상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낯선 숲속에 밤에 홀로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작은 소리 하나,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하나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신경계가 딱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을 위험 요소가 있는지 끊임없이 스캔하는 과잉 경계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 과부하 상태에서 의사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혈압 측정이 더해지면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지 몸이 보기에 적대적인 환경에 반응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바로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보일까 하는 걱정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순수한 의학적 행위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인 측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단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의사란 단순한 전문가를 넘어섭니다. 그분들은 권위 있는 존재이며 그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사의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해 비난받을까봐 걱정합니다.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흡연을 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했다면 의사가 마치 잘못한 학생을 꾸짖듯이 자신을 야단치지 않을까 미리 예상합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수치심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리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심리 상태는 편안함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자신이 멍청하거나 혹은 건강 염려증 환자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증상이 충분히 심각하지 않아서 바쁜 전문가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염려하게 됩니다.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의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괜히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이처럼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대화에 추가적인 장벽을 만들고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수치심입니다. 건강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굴욕적일 수 있는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소화 문제나 성생활 같은 은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고 옷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수치심과 쑥스러움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협력자가 되는 대신 사회적 불안감을 가진 채 진료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인상을 줄지, 의사가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지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인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다른 위협에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반응하며 혈압을 높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사회적 두려움,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생물학적인 원리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의사의 하얀 가운만 봐도 몸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주 복잡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를 우리는 투쟁 도피 반응 혹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뇌가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뇌의 작은 부위로 크기가 딱 아몬드만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의 경보센터입니다. 뇌가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병원 진료실 같은 곳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편도체는 즉시 시상하부로 비상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시상하부는 일종의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시상하부는 즉시 두 가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교감 신경계입니다. 이 신경계는 우리 몸의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 섬유를 통해 부신 콩팥 위에 있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면 부신에서는 곧바로 아드레날린을 혈액 속으로 쏟아냅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아드레날린은 만약 싸우거나 도망쳐야 할 경우에 대비해 근육으로 더 많은 피를 보내도록 심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만듭니다. 기관지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되고 잠재적 위협을 더 잘 포착하도록 눈의 동공이 커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인 혈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드레날린이 신체의 특정 부위 혈관을 수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를 혈관 수축 바소 컨스트릭션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좁은 통로를 통해 피를 밀어내기 위해 심장은 훨씬 더 큰 힘을 써야만 합니다. 마치 정원에 호스로 물을 주고 있는데 누가 그 호스를 밟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스 안의 물의 압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우리의 혈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완전히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 무서워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몸은 이미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는 완벽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병원 방문처럼 실제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단순히 아드레날린 분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발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의 시상하부는 두 번째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것은 좀 더 느리지만 그 위력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줄여서 HPA축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시스템이죠. 만약 아드레날린 폭발이 단거리 선수, 즉 스프린터라면 이 HPA축은 스트레스에 긴 마라톤을 뛰는 선수와 같습니다. 자, 이 HPA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시상하부에서는 C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뇌 밑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하수체는 다시 ACTH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죠. 이 ACTH가 혈액을 타고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으로 가서 드디어 스트레스의 왕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드레날린과는 다르게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훨씬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 코르티솔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선 뇌와 근육에 빨리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혈당 수치를 확 올립니다. 그리고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는 상황에 필요 없는 소화기관이나 생식기능, 혹은 면역체계 같은 기능들은 잠시 멈추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코르티솔이 혈관이 아드레날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수축시킨 혈관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꽉 조이게 만들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내내 여러분의 혈압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 병원 방문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면 그 시간 내내 우리 몸은 이 강력한 호르몬 폭탄을 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병원 공포증처럼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이 HPA축이 계속 활성화될 때 발생합니다. 몸이 지쳐버리는 거죠.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소화장애나 수면 문제까지 생깁니다. 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잠깐 높아졌던 혈압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 호르몬 시스템을 통해 실제 신체적인 폭풍으로 변해서 혈압 측정값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심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섭거나 긴장하면 흔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혹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비유만은 아닙니다. 심장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첫 번째 장기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를 빈맥핀모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박동수, 맥박수를 증가시켜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근육으로 더 빨리 보내려는 필수적인 작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축하는 힘도 강해집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 근육, 즉 심근이 더 강력하게 수축하도록 만듭니다. 심장 박동 한 번 한 번이 훨씬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렇게 빨라진 속도와 강력해진 힘이 합쳐지면 심장이 단위 시간당 동맥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심박출량, 신보출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을 종합해 봅시다. 심박출량은 늘어났고 심장이 마치 강력한 펌프처럼 작동하고 혈액이 흐르는 말초 혈관 파이프은 좁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몸속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압력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맥혈압이란 기본적으로 혈액이 동맥벽을 누르는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좁아진 혈관 속으로 더 강하게, 더 많은 혈액을 밀어 넣을 때 이 힘은 크게 증가합니다. 혈압계의 커프, 압력대가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증가된 힘입니다. 혈압계의 윗수치, 즉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는 순간 수축기의 압력을 반영합니다. 이 수치는 심박출량의 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랫수치인 이왕이 혈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 이왕이의 압력을 보여주며 이는 주로 혈관의 탄력성이나 긴장도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흔히 베개 발기, 증후군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오르는 현상. 이 나타날 때 바로 이 수축기 혈압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장의 리듬 자체도 변하게 됩니다.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는데 이 현상을 부정맥 부착모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부정맥은 대부분은 무해하고 저절로 사라지지만 가슴이 덜컥거리거나 박동이 건너뛰는 듯한 매우 불쾌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패닉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켜서 심한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이 하는 역할 역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숨쉬기, 즉 호흡은 정말 독특한 과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숨쉬는 과정을 마음먹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는 우리의 자동적인 호흡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숨이 가슴으로만 쉬어지면서 빠르고 얕아집니다. 이것을 과호흡 고쿠시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몸은 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 걸까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은 근육에 쓸 산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숨을 자주 얕게 쉬다 보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내뱉게 됩니다. 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 피의 산성도와 알칼리성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공황 상태를 더욱 키우는 여러 불편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어지러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실제로는 너무 많이 쉬고 있지만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눈앞이 흐려지는 현상, 주변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감각 등입니다. 숨이 막히거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수 있고, 당연히 이는 공황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혈압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드레날린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과호흡으로 인한 공황 자체와 불편한 신체 증상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시킵니다. 둘째, 혈액 내 가스 구성의 급격한 변화는 뇌를 포함한 미세 혈관의 긴장도에 영향을 미쳐 혈관 경련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느리며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의 브레이크 페달과 같으며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늦추고 복식 호흡배로 하는 호흡을 하게 되면 뇌에 괜찮아,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호흡 운동이 공황 발작에 대처하고 혈압을 낮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병원 진료실에서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더욱 유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근육이 긴장된 거랑 혈압이 오른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시죠?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섭거나 불안할 때 자신의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작아지죠. 어깨는 귀 쪽으로 올라가고, 목을 움츠리고, 턱을 꽉 깨물고, 목과 등 배의 근육까지 전부 긴장시킵니다. 이건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몸의 오래된 방어 반응입니다. 몸이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준비하는 자세인 거죠. 이렇게 긴장된 근육 상태, 심리학자들이 근육 가본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첫째, 근육이 팽팽하게 굳어 있으면 그 안에 지나가는 혈관들을 꽉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 꽉꽉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피가 흐르는데 저항이 생겨서 심장은 더 무리해서 뛰어야 하고 결국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둘째,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는 뇌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뇌는 근육이 굳어 있다는 건 아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몸이 쉴 틈 없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두려움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다시 두려움을 유지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목과 어깨의 긴장은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병원 방문 시 동반되면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더욱 안 좋게 만듭니다. 또한 혈압을 재기 위해 기다리는 그 순간 자체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커프 압력대가 팔을 조여오기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팔 근육을 긴장시켜서 그 압력에 저항하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자세이며 혈압 수치를 10에서 20mm까지도 크게 높여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팔의 근육까지 완전히 힘을 뺀 이완된 상태에서 재는 것이 올바릅니다. 의식적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것은 백의 바이이, 고혈압 증후군에 맞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처럼 여러 근육 그룹을 순서대로 긴장시켰다가 푸는 기술들은 두려움, 긴장, 두려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린 호흡과 마찬가지로 뇌의 위험이 사라졌다, 이제 편안해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원인과 작동 방식, 즉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백의 증후군의 가장 무서운 함정, 바로 불안의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악순환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점점 더 키우는, 스스로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모든 것은 첫 번째 안 좋은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너무 긴장해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보니 가령 160에 100처럼 높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이것저것 물어보신 뒤 혈압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나 혈압에 문제가 있네. 병원 갔더니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 라는 생각이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방문 전에는 이미 과거 경험으로 인해 생긴 구체적인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단순히 의사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또 높게 나오는 그 상황, 그 일이 반복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측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진료 몇 주 전부터, 심지어 며칠 전부터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또 혈압이 높으면 어떡하지? 의사가 나를 고혈압 환자로 단정 짓고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불안의 톱니바퀴를 돌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미 잔뜩 긴장한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혈압은 다시 높게 나오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내 두려움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 방문부터는 매번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미 나쁜 결과를 예상하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사실상 바로 이 예상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혈압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명령을 고스란히 따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려움은 더욱 넓은 범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앞에서만 혈압 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혈압계만 봐도 공황 상태, 즉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불쾌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병원 가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자칫하면 심각한 질병을 너무 늦게 진단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잠깐 언급했던 파국화의 작용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파국화는 일종의 생각의 오류, 즉 인지적 왜곡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국화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건을 붙잡고는 그걸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부풀려 나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럼 흰가운 증후군이 있을 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가정해 봅시다. 간호사님이 혈압을 재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팔뚝의 압박대가 조여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머릿속에 지금 혈압이 높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훅 지나갑니다. 이것이 첫 불꽃입니다. 하지만 뇌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끔찍한 결과를 줄줄이 만들어냅니다. 혈압이 높다.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이라고 진단한다. 부작용 많은 약을 잔뜩 먹어야 한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해서 제대로 일도 못한다. 약이 결국 안 듣는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것이다. 나는 결국 불구자가 되거나 죽는다. 확인하셨나요? 아주 단순한 사실, 즉 혈압계의 높은 숫자가 찍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생각이 단 몇 초 만에 최악 중의 최악의 결말까지 껑충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리 뇌는 대안적인,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혹시 걱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의사도 그걸 알 거야. 설령 고혈압 초기라고 해도 요즘은 약으로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 같은 이성적인 생각은 무시합니다. 오직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 공포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엄청난 양으로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결국 혈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이로써 처음에 두려움이 맞았다고 확인되면서 정말로 큰일이 났구나 라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 파국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성적인 변호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지? 이보다 덜 나쁜 다른 설명은 없을까? 만약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온다 해도 내가 정말로 그걸 감당할 수 없을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 되는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불안한 반응까지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순환을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 즉 확인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려는 타고난 성향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깎아내리려는 경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는 일종의 필터처럼 작동하여 이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들만 받아들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혈압이 170에 95가 나왔습니다. 뇌는 내 말이 맞았네 하고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니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에이, 그건 우연일 뿐이야. 사실은 내 몸이 안 좋은 게 맞아.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 일주일 내내 120에 80이라는 아주 좋은 수치를 유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속적인 고혈압이 아니라는 증거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확증 편향은 여러분이 이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아마 집에서 쓰는 혈압계가 고장 났을 거야. 또는 이건 폭풍 전의 일시적인 잠잠함일 뿐이고 병원에 가면 어차피 또 높게 나올 거야. 결국 여러분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온 단 하나의 높은 수치를 편안한 환경에서 측정한 수많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이것이 마치 객관적인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세계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보고 싶은 사실만 골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기존 생각을 반박하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혈압 수치에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수치들을 기록하고 반복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봐, 20번은 정상이었는데 의사 앞에서는 딱 2번만 높았어. 과연 어떤 데이터가 더 믿을 만할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질병 증거보다 내 건강에 대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모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해로운 믿음을 서서히 흔들고 깨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계속 악순환되다 보면 결국 심리학자들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동물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통제할 수 없는 불쾌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결국 내가 뭘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생깁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병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오르는 상황, 즉 백의 공포증의 맥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서 결국 내 몸의 이 반응은 절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손을 놓고 내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나는 이걸 바꿀 수 없어.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해결책을 찾으려는 동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소용없을 거라고 미리 확신하는데 호흡법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을 왜 시도하겠습니까? 학습된 무기력은 의지를 마비시키고 고통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둘째,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내 몸과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은 무기력, 우울감, 삶의 흥미상실로 직결되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환자, 고혈압 환자라는 꼬리표로 인식하게 되고 이 낙인이 자신의 정체성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학습된 무기력은 회피 행동을 유발합니다. 불쾌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에 가는 것을 멈추고 건강검진을 미루며 증상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며 편안한 환경에서는 정상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승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완벽한 혈압을 보여주겠다는 목표 대신 대기실에서 호흡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성공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의 벽을 점차 허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악순환의 사회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내부 과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 특히 바로 의사 선생님들의 반응에 의해서도 크게 증폭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미묘한 심리 상태를 깊이 이해할 만한 심리학적 지식이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높은 혈압을 확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의 첫 반응은 당연히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의사는 언제부터 이러셨나요? 가족 중에 심근경색 환자가 있었나요? 같은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를 권유할 수도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모두 올바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높은 환자에게는 이러한 행동들이 내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최악의 예상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걸 보니 정말 큰일 났나 보다. 의사의 염려가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불안이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이죠. 또는 이와는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환자분 스스로 혈압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즉 감정의 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의 과민한 태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긴장은 더욱 심해집니다. 고혈압 자체뿐만 아니라 의사의 부정적인 반응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예민하거나 다루기 힘든 환자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심지어 스트레스 상태에서 단 한두 번 측정된 수치만을 가지고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솔직하고 열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병원에 오면 너무 긴장돼서 혈압이 항상 높게 나옵니다. 집에서는 정상입니다. 혹시 이게 베개 가운 증후군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의사라면 이 말을 이해하고 진료 말미에 다시 혈압을 측정하거나 가정 혈압 측정을 권유하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시작은 의사 선생님 진료실 문턱을 넘기 훨씬 전부터 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50%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단계는 바로 올바른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택할 여유가 있다면 당장 눈에 띄는 아무 전문가에게나 가지 마십시오. 후기를 찾아보시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진단을 잘하는 의사보다는 인내심이 있고 차분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접근 방식으로 알려진 의사 선생님입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의사 말입니다. 만약 동네 주치의 선생님이 늘 바쁘고 시간에 쫓겨 아분 만에 진료를 끝내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비록 돈이 들더라도 다른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병원 자체의 분위기 역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끄럽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긴 줄과 지친 직원들로 가득한 복잡한 곳이라면 도착하기도 전에 스트레스 지수가 이미 높아질 것입니다.
가능하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정확한 시간에 예약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조용히 진료를 기다릴 수 있는 작고 아늑한 의료센터를 선택하십시오. 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여러분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친절하고 상냥한 직원은 좋은 신호입니다. 만약 접수 단계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면 이는 강력한 부정적 트리거가 되어 여러분의 기분을 미리 망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의료계에서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야 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병원, 그리고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포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편안함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시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분을 찾을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첫 상담은 단순히 몸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심리적인 궁합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료 준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 계획입니다. 절대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예약 시간을 너무 빠듯하게 잡지 마세요. 만약 직장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와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밀리고 늦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진료실에 도착한다면 이미 아드레날린이 잔뜩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진료 시간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나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가장 한가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업무 시작 전 이른 아침이나 모든 일을 마친 저녁 시간 같은 때 말이죠. 병원 가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미리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도 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시고 아침 식사도 여유롭게 하세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피하세요.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의 목표는 최대한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도 진료의 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원을 따라 걸어서 가세요. 이동해야 한다면 택시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아주 일찍 타서 차 막힘이나 복잡한 인파 속에서 신경 쓰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동 중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재미있는 오디오북 혹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이때 곧 있을 진료나 혹시 모를 나쁜 상황을 머릿속으로 되뇌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는 예약 시간보다 15분에서 20분 전에 도착하세요. 너무 일찍 오면 불안한 상태로 오래 기다리게 되고 너무 늦으면 지각하게 되니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 15분 동안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뉴스를 읽고 있지 마세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고 심호흡을 하고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곳은 시험을 보러 오거나 고통을 당하러 온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돌보러 온 곳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곧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서두르는 요소를 없앰으로써 우리는 불안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하나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 단계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나만의 의식을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진료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조용한 곳에 앉아서 종이나 휴대전화에 본인을 괴롭히는 증상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증상을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면 제 증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목록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긴장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실에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건강을 함께 챙기는 의사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느끼는 내면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질문 목록 외에도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간결하게 준비하세요.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수술 경험이나 알레르기는 없는지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의사에게도 본인이 건강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의식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을 나서기 직전이나 병원에 도착해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차를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혹은 명상 앱을 이용해 5분 정도 간단한 명상을 해보거나 평소 즐겨 듣는 편안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라벤더나 오렌지 아로마 오일을 손목에 살짝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평온의 닻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이 행동들을 긴장 해소와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전에 이 행동들을 하면 몸에 자, 이제 긴장을 풀자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불안과 싸우려 하지 않고 익숙하고 기분 좋은 행동을 통해 부드럽게 마음 상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상태, 즉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에 가기 전에 뭘 드셨는지, 또 뭘 마셨는지에 따라서 혈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진한 홍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같은 음료들은 모두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흥분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료들 자체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긴장감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2-3시간 전, 가능하다면 진료 당일 아침부터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 같은 순수한 물, 아니면 허브차, 저지방 요구르트나 캐피어로 대체해 드세요. 또한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에 수분을 붙잡아 두어 혈액량을 늘립니다. 이게 결국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진료 전날에는 짠 오이 피클이나 감자칩, 훈제 생선이나 패스트푸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세요. 진료 직전에 배불리, 무겁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너무 꽉 찬 위장은 횡격막을 압박해서 숨쉬기가 불편해지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긴장감이 더 커져요. 식사는 진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바나나, 말린 살구, 건과일, 구운 감자, 아보카도, 시금치,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들이 이상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혈압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니 혈압을 재기 직전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만약 흡연자시라면 적어도 진료실에 들어가기 30분에서 40분 전에는 마지막 담배를 피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방광이 가득 차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반사적으로 혈압이 10에서 105mm 타박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없앨 수 있는 순수한 생리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규칙들을 잘 지키시면 혈압 측정 결과에 외부적인 화학적 혹은 물리적 요인이 아닌 오직 우리 몸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만이 반영되는 깨끗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의 5번째 단계는 바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미리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료 당일까지 불안감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대비를 시작하세요. 시각화 또는 미리 연습하기라고 불리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방문 며칠 전에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찾아보십시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제 병원에 가는 전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평온하게 일어나서 나만의 마음 안정 의식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병원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이 환하고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접수대로 다가갑니다.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복도 의자에 앉지만 두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면서 평온하게 숨을 쉽니다. 드디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친절하고 웃는 얼굴의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습니다. 걱정되는 점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미리 적어둔 목록의 질문들을 빠짐없이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그리고 이해심 있게 들어줍니다. 이제 혈압을 잴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팔에 커프를 감아줄 때도 여러분은 깊고 고르게 숨을 쉽니다.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뜁니다. 혈압계를 바라보니 정상적이고 보기 좋은 수치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안도감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을 칭찬하며 모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벼움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진료실을 나옵니다.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떠올려 보세요. 이 연습의 목적은 여러분의 뇌 속에 병원 방문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신경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경험을 미리 살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뇌는 이미 이 시나리오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익숙한 두려움의 경로 대신 긍정적인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것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과 같습니다. 준비가 잘 될수록 실제 상황에서도 더욱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 친구 혹은 상담가와 미리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간단히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제 병원 안에서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미리 도착해서 주변 환경에 적응도 하셨고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요. 혈압 측정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앉아서 팔을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복도를 걸어온 후에 조금 진정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께 5분만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혈압을 재기 전에 잠시 앉아서 숨을 좀 고르고 싶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좀 많이 긴장되어서요. 상식적인 의료진이라면 당연히 이해해 줄 겁니다. 이 5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의자에 바르게 앉으셔야 합니다. 등은 곧게 펴서 등바디에 기대고 다리는 꼬지 마시고 발은 두 발 모두 바닥에 편안하게 닿게 하세요. 혈압을 잴 팔은 테이블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팔에 힘을 빼고 심장 높이쯤에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팔을 공중에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신 동안은 대화하지 마시고 휴대폰도 보지 마세요. 오직 몸과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집에서 연습했던 그 호흡법을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박스 호흡, box breathing 이라고 불리는 네모 호흡법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넷을 세면서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넷을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 넷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넷을 세면서 호흡을 멈춥니다. 이 주기를 몇 번 반복하십시오. 들숨, 둘, 셋, 넷. 멈춤,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멈춤, 둘, 셋, 넷. 이렇게 리듬감 있고 느린 호흡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뇌에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느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동시에 불안해하고 공황 상태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단 이 3분만 이렇게 호흡하셔도 심박수를 상당히 낮추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안감이나 공포가 밀려오면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접지 GAD 기법 또는 안정화 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기법의 목표는 파국적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오감을 활용하여 당신의 주의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확실하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안정화 기법은 54321, 54321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5가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에 보이는 5가지 물건을 속으로 찾고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흰색 탁자가 보인다. 파란 펜이 보인다. 벽에 걸린 액자가 보인다. 창가에 있는 화분이 보인다. 손목시계가 보인다처럼 말입니다. 각 물건의 색깔, 모양, 질감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 4가지 들리는 소리를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린다. 문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내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존재하는 소리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3가지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몸에 닿는 감각이나 만질 수 있는 3가지를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든다. 옷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느껴진다. 팔걸이에 매끄러운 표면이 느껴진다. 이어서 2가지 맡을 수 있는 냄새를 찾아봅니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 내 향수의 잔향이 느껴진다. 주변에 냄새가 없을 수도 있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느껴지는 맛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마셨던 민트차의 뒷맛이 아직 남아있다. 와 같이 입안에 남아있는 감각을 확인해 봅니다. 이 간단한 훈련을 마치면 당신의 뇌는 일종의 재부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한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에 강제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공황의 강도를 빠르게 낮추고 자신의 감각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아 줍니다. 이제 생각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관찰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치솟는다고 느낄 때면 언제 어디서든 이 기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진료를 받는 동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 일에 동시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혈압을 재는 내내 심장이 뛰는 소리, 혈압계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선다면 불안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의식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 즉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즐거운 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적극적으로 듣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잴 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의사나 간호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진료실 인테리어 중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삶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 중립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가 가볍고 의학적인 내용과 관계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듣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질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100부터 7씩 빼면서 거꾸로 세어보는 것입니다. 100, 93, 86 이렇게 하려면 집중해야 하고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는 학창시절 친구들 이름을 속으로 쭉 나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각적인 주의 돌리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걸린 그림에 집중하여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무슨 색깔이 쓰였는지, 무엇을 그린 것인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셨다면 휴대전화로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여십시오. 여행 사진, 반려동물 사진, 가족 사진 같은 것을 보고 즐거운 순간을 떠올리며 집중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의 목적은 여러분의 주의가 혈압 측정 과정과 그와 관련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검사가 진행되는 몇 분 동안 도피할 수 있는 일종의 평행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주의의 초점을 전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혈압 측정 자체가 진료 시간 중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짐작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혈압계가 높은 수치를 보인다면 의사 선생님은 논리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데이터 해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괜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베개가운 증후군은 매우 흔한 현상이며
좋은 의사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의사 선생님께 전할 몇 가지 문구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개 가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오면 너무 긴장해서 혈압이 항상 크게 뜁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할 때는 정상입니다. 여기 제 측정 기록 일지가 있습니다. 가정 혈압 모니터링 일지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의사에게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며 여러분이 건강관리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접수 초반이 아니라 진료 끝날 무렵에 혈압을 측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좀 익숙해지고 긴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 혹은 저희가 몇 분 간격으로 3번 혈압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내면 안 될까요? 이것은 베개 가운 고혈압이 의심될 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다음 행동에 대해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불확실성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솔직하고 열린 대화는 여러분을 수동적인 환자가 아닌 능동적인 건강관리의 파트너로 만듭니다. 이는 권력의 불균형을 줄이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 수준이 저절로 낮아집니다. 여러분은 의사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대신 조력자로 보게 되고 이는 생리적 상태와 혈압 수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첫 번째 혈압을 재면 여전히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절대 실망하시거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제일 안 좋은 건 또 실패했네.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자책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답니다. 대신 첫 번째 측정치는 그냥 시험 삼아 해본 측정이라고 가볍게 여기세요. 진료실에 들어섰고 이제 검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긴장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일은 지나갔으니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측정해 볼 차례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분께 4분에서 7분 동안 진료실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잠깐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가장 편한 자세로 앉으신 다음 저희가 전에 알려드렸던 이완 기법들을 다시 써보세요. 네모 호흡법, 54321 접지 기법도 좋고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해보세요. 주먹을 5초간 꽉 쥐었다가 완전히 풀어보세요. 이완됐을 때의 그 차이를 느껴보시는 겁니다. 어깨나 다리 근육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몸을 이완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5분에서 7분이 지난 후 간호사 선생님께 다시 들어오셔서 혈압을 재측정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휴식을 취한 후 잰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수치는 첫 번째 측정치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 수치 차이가 바로 여러분에게 베개 고혈압 증후군이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가능하다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기 ABPM, 일명 홀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24시간 동안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작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여러분의 평소 생활 환경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해진 간격마다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해 줍니다. 이 활동 혈압 측정 결과는 고혈압 진단을 위한 골드 스탠더드 황금 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통해 진짜 고혈압인지 백의 고혈압 증후군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의사에게 심혈관계 상태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혹시라도 담당 의사분이 진단에 의문을 가지신다면 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잠깐 긴장을 푸는 이완 기법도 좋지만 그것들은 말 그대로 증상만 다룰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려면 체계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이 바로 인지행동치료, 줄여서 CBT입니다. 물론 당장 심리치료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CBT의 여러 핵심 원칙들을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황 자체 병원 방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자동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각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병원 갈 생각에 불안감이 느껴질 때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혹시라도 아주 심각한 병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생각들을 분석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격하지만 공정한 수사관처럼 적어놓은 생각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생각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전 방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나? 혹시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친구가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까?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이 될 만한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병을 찾아낼 거야.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검진을 가는 중이다. 설령 문제가 발견된다 해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 불안은 이해하지만 불안이 곧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오래되고 비합리적인 생각 습관을 점차 깨뜨리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뇌는 상황에 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해지고 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CBT 원칙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 오래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점진적 둔감화 요법 또는 노출 치료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경계를 무서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아주 조금씩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패닉 반응이 사라지게 되죠. 절대 한 번에 뛰어들지 마세요.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작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의 위계 목록, 즉 공포 순위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상황들을 가장 덜 무서운 것부터 가장 끔찍한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목록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병원에 가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해본다.
2.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본다. 3. 병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의사 사진을 살펴본다. 4. 접수처에 전화해서 진료 시간을 문의한다. 5. 병원 건물 앞을 그냥 지나쳐 본다. 6. 병원 내부로 들어가서 로비에 4분 정도 앉아 있어 본다. 7.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한다. 8. 진료실에 가서 검사 없이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만 나눈다. 9. 진료실에 가서 혈압만 측정해 본다. 10. 피검사를 한다. 이제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단계부터 이 과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임무는 두려운 상황에 머무르면서 불안 수준이 최소한 절반 이상 줄어들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로비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불안감이 치솟겠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심호흡 같은 기술을 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계가 적응하고 불안은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한 단계에서 완전히 편안함을 느낀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각 단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해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병원이나 의사 위험이라는 오래된 연관성을 깨부수고 새로운 연관성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의료 환경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 거죠. 심리적인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건강관리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가정 혈압 측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의 바이 2, 고혈압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아군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집에서 재는 혈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환자분과 의사 모두에게 실제 혈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야 과잉 진단이나 불필요한 약 처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히 혈압을 재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노출 치료와 같습니다. 혈압계에 익숙해지고 측정 자체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셋째, 매일같이 액정 화면에서 정상 수치를 확인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긍정적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 혈압은 늘 높아 라는 잘못된 불안감을 깨뜨리고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하려면 혈압을 제대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팔뚝에 감는 자동 혈압계를 구입하십시오.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측정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항상 같은 시간에 재주십시오. 아침에는 잠에서 깬 후, 아침 식사나 약 복용 전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전에 5분 동안은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말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이전에 이야기 나눴듯이 올바른 자세로 앉으셔야 합니다. 팔은 심장 높이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1, 2분 간격으로 2-3번 측정하시고 그 평균값을 기록하십시오.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 이왕이 혈압 최저 혈압, 그리고 맥박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혈압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이 일기가 바로 의사 선생님께 가져갈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환자분의 어떤 걱정이나 말보다도 더 크게 건강 상태를 대변해 줄 것입니다. 꾸준한 가정 혈압 모니터링은 스스로에게 통제감을 돌려주고 여러분을 상황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본인 건강의 능동적인 관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100의 바이, 증후군 같은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 신경계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고 계신다면,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엑셀 페달, 교감 신경계, 이 항상 밟혀 있다면 의사에게 가는 것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이 페달이 바닥까지 쑥 눌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경계가 더 튼튼하고 유연해집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불안감을 낮추는 최고의 비약물 치료제입니다. 운동 중에는 우리 몸의 천연 항구울제이자 항불안제인 행복 호르몬, 즉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또한 운동은 과도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태워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움직여주세요. 두 번째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수련입니다. 꾸준한 명상은 우리의 뇌가 불안한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는 이성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단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는 신체 운동, 호흡, 명상을 결합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리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하루에 7, 8시간 정도 주무시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이 기초가 튼튼할수록 병원 방문과 같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폭풍에도 훨씬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많은 분께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삶을 방해하고 꼭 받아야 할 치료까지 피하게 만드는 진짜 공포증, 즉 의료공포증이 되었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심리 전문가, 즉 심리상담사나 심리치료사를 찾아가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용기이자 지혜이며 건강을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요즘의 심리치료는 불안이나 공포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행동치료 CBT는 이 분야에서 가장 표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아내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을 푸는 이완 기법을 배우고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점진적인 노출 치료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CBT 외에도 수용 전념 치료 ACT 같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불안과 억지로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최면 치료는 어린 시절에 깊이 박힌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황장애로 번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불안제나 항구울제 같은 약물은 마치 목발처럼 잠시 여러분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심리치료사와 함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심장 건강을 위해 심장 전문의를 찾거나 치아 건강을 위해 치과에 가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잘 돌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줄 것이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저희가 백의 증후군, 즉 흰가운 공포증의 세계를 함께 깊이 탐험해 봤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것은 절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함의 징후도 아니고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며 꾀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진 아주 강력하고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몸속에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이 의사 선생님을 실수로 위협으로 인식해서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 즉 이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두려움이 어떻게 성인의 반응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어떻게 실제로 스스로를 긴장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반응에 무작정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든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필요한 자극을 미리 차단하여 병원 방문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을 사용해서 신경계를 안정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패닉에 빠지는 생각에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에 집중하는 연습 접지 기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대등한 파트너로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뇌를 재프로그래밍하여 흰 가운이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도움과 보살핌의 상징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백의 증후군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혈압계에서 정확한 수치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용하게 쓰일 귀중한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되어줄 것입니다. 길고도 유익했기를 바라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조언을 찾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시해드린 조언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수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나만의 진료 전 마음 안정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병원 방문을 조금 덜 두려워하도록 서로 돕자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